안녕하세요. 내 가족은 내가 지키는 씩씩한 한 집안의 아내입니다. 저는 요즘 뒤늦게 알게 된 이 사연 튜브의 사연을 듣느라 출퇴근길이 지루할 틈이 없어요. 그렇게 푹 빠져 하루에 한두 개씩 사연을 듣다 보니 제 이야기도 직접 적어서 신청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제 사연은 저보다는 저희 남편과 시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조금은 특별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살아온 우리의 이야기,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언니는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어요. 엄마는 남의 식당에서, 아빠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며 힘들게 우리를 키워주셨는데, 제가 중학생 때 엄마가 식당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저희 집은 더욱더 가세가 기울었죠. 비록 엄마가 너무 그립고 학원 하나 다닐 형편도 안 되는 가난 때문에 힘들어도 저는 늘 씩씩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힘들게 우리를 키워주신 아빠께 언젠간 이런 월세집이 아닌 번듯한 자가를 사드리겠다는 꿈을 키우며 공부 잘하는 친구들에게 묻고 또 묻고 문제집도 빌려 풀며 열심히 공부했어요. 언니는 미용을 배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용실에 취업했습니다. 반면 저는 학원 한 번 다니지 않고 명문대는 아니어도 서울의 꽤 이름 있는 대학에 입학하는 쾌거를 거두었죠. 아빠, 나 합격했어. 거봐, 아빠 딸 할 수 있다고 했지? 장하다 우리 딸. 오늘은 외식이다. 우리 세 분이요. 오랜만에 삼겹살 한번 후지게 구워 먹고 오자. 대학에 들어간 전 학비를 벌기 위해 가회를 하며 편의점 알바 또한 쉬지 않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나이 22살에 새 가회생을 구하게 되며 제 인생엔 드라마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와요, 강희 학생. 그 공부 못했던 민석이를 교대에 보냈다면서? 민석이 엄마가 강희 학생 추천해주면서 어찌나 칭찬을 하던지 너무너무 만나보고 싶었어요. 성찬아, 이리 와. 새 선생님께 인사해야지. 이제 막 고2에 올라갔던 성찬이는 수업 태도가 썩 좋은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전 돈을 받고 가르칠 의무가 있는 가회 선생이었기에 어떻게든 공부에 대한 흥미를 불어넣어 주려고 노력했죠. 저 공부하기 너무 싫어요, 쌤. 솔직히 말해주세요. 저처럼 공부 못하는 애가 지금부터 공부한다고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그냥 애초에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 덤벼보지도 않고 포기부터 해. 사람 일은 아무도 장담 못한다. 난 학원도 안 다니고 친구들한테 문제집 빌려가면서 혼자 대학에 갔어. 너 사람이 한번 해내기 시작하면 스스로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아? 그리고 대학 안 가면 따로 하고 싶은 거 있어? 쌤 방금 완전 꼰대 같았어요. 저보다 4살밖에 안 많으시면서 저 사업하고 싶어요. 쌤도 아시죠? 저희 아버지 대기업 부장님인 거. 주위에선 아버지가 돈 잘 벌어서 좋겠다 어쩐다 하는데 저희 아버지 맨날 스트레스 때문에 녹초가 돼서 들어오세요. 그런 아버지 보면서 좋은 회사 들어가봤자 힘든 건 매한가지라고 느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 남 밑에서 일 안 하고 사업하려고요. 의류 쇼핑몰 같은 거요. 그래, 너 옷 잘 알아? 제가 옷을 좀 잘 입죠. 그런 거 말고 원단이나 요즘 트렌드라던가 옷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시장 구조라던가 하는 거 말이야. 뭐 이제부터 알아가면 되죠. 그럼 옷에 대한 관심은 놓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부터 가. 경영학과를 가서 사업에 대해 배우든 아니면 의상학과를 가서 옷에 대해 더 공부를 하든 하면 되잖아. 물론 꼭 대학을 나와야 성공한다는 법은 없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더 오래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어? 좀 철이 없어 그렇지 스리슬쩍 설득하면 맞는 말 같다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물론 제 말 한마디로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건 아니지만 조금씩 변하는 모습에 성찬이 어머니도 제게 고마워하셨죠. 그런데 과외한 지 4개월쯤 지났을 땐가 성찬이 집에 깊은 속사정을 알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과외를 하기 위해 정해진 요일에 성찬이 집에 갔는데 성찬이 어머니와 오며 가며 인사만 했던
당시 딱 대학생이 된 성찬이의 형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더라고요. 죄송해서 어떡하죠? 오늘 가회하시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성찬이 이놈의 자식, 대체 철이 언제 들려고 하는지 학교에서 왜 이렇게 안 오나 했더니 집에 쪽지 달랑 하나만 남겨놓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일주일 동안 졸라댄 노트북을 끝까지 안 사준다면서 말이에요.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도 완전 멀쩡한데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저희 집이 부자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걸 일일이 다 들어줘요. 못 살아 진짜. 어머니, 일단 제가 나가서 찾아볼 테니까 진정하세요.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요? 기껏해야 PC방 같은 데 가 있겠죠. 엄마도 같이 가자. 모았던 용돈도 죄다 들고 나갔던데 못된 애들한테 나쁜 짓이라도 당하면 어떡해. 엄마 가슴이 너무 벌렁거린다. 중학생 때 가출했을 때도 이상한 애들하고 어울렸다가 경찰서까지 다녀왔잖아. 대체 애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 거니? 흐느끼기까지 하는 어머니 모습을 보니 차마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나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얼결에 성찬이 찾기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근처 노래방, 당구장, 공터, PC방 등을 뒤지며 우리 세 사람은 열심히 성찬이를 찾았죠. 설마 벌써 멀리 가버린 건 아니겠죠, 선생님? 울지 마세요, 어머님. 친구들한테 전화해보니까 오늘 학교 수업은 제대로 받았다면서요. 그럼 아직 멀리는 못 갔을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우리 세 사람은 허름한 건물 2층에 있던 한 PC방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PC방 문을 막 열려던 그때 위층에서 남자애들의 거신 듯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와, 얘 돈 짱 많아. 45만 원이나 가지고 있어. 완전 게이드. 큰 짐가방 들고 있길래 가출했나 싶어서 찔러봤더니 진짜였네. 야, 너 바지도 벗어봐. 혹시 더 숨겨둔 돈 없나 확인하게. 형들 왜 이러세요? 제발 제 돈 돌려주세요. 한 대 더 맞을래 너? 빨리 벗어보라고. 그건 누군가 돈을 빼앗기고 있던 소리였어요. 그런데 목소리를 들어보니 울먹이는 학생의 목소리가 딱 성찬이가 아니겠어요? 제가 성찬이를 부르며 계단을 올라가려는데 그보다 훨씬 빠르게 뛰어 올라간 사람은 바로 성찬이의 형이었습니다. 야, 감히 내 동생한테 뭐 하는 짓이야? 저리 안 꺼져? 깜짝 놀랐어요. 성찬이 형은 평소엔 굉장히 조용하고 내성적으로 보였거든요. 그런 사람이 괴성을 지르며 험악하게 돌변하는 모습을 봤으니 놀랄만도 했죠. 뒤이어 성찬이 어머니와 함께 계단을 올라가 보니 완전 아수라장이더군요. 우리 형 때리지 마요. 쫄았었는데 완전 허접이네. 동생이나 형이나 완전 약골이잖아. 당차게 올라갔던 기세와 달리 싸움을 못하는 사람이었는지 성찬이 형은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두 남자애에게 맞고 있더군요. 코피가 터져 있던 성찬이는 옆에서 그런 남자애들의 옷깃을 잡아당기며 말리고 있었죠. 아이고, 석훈아. 이 못된 것들, 저리 가. 우리 아들들 괴롭히지 마. 거기 112죠? 여기 고등학생들이 사람 때리고 돈까지 빼앗고 있는데요. 네, 얼른 와주세요. 저는 당황한 학생들을 노려보며 얼른 신고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그 애들의 뒷덜미를 꽉 붙잡고 절대 놓아주지 않았죠. 이 여자 뭐야? 놔! 무슨 여자 힘이 이렇게 세? 어딜 도망가? 니들 같은 애들은 성인 되기 전에 법의 무서운 맛부터 단단히 봐야 돼. 내가 공부가 좋아서 그만둔 거지. 원래 체대 준비도 했던 사람이거든? 특히 악력이 엄청 좋다면서 체육 선생님이 나한테 투포한 연습까지 시켰었어. 니들 오늘 완전 잘못 걸린 거야. 성찬이 너 괜찮아? 네. 괜찮으면 얼른 와서 얘네 붙잡는 거 도와. 성찬이 형님도요. 네. 저는 나란히 코피가 터져 있던 형제에게 소리쳤어요. 그러자 두 사람은 얼이 빠진 표정으로 달려와 제게 힘을 보탰죠. 우린 다 같이 경찰서로 이동하게 됐는데 연락을 받고 달려온 그 애들의 부모님들은 제발 봐달라며 싹싹 빌더군요. 부모님들에게 마구 등짝을 맞자 그 애들 또한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결국 마음이 약해진 성찬이 어머니는 그 애들을 고소하지 않기로 했는데 코피가 터진 데다 눈가까지 푸르댕댕해진 성찬이를 보니 저는 돈을 찾은 것만으로는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를 나오기 직전 그 애들에게 이렇게 소리쳤어요. 너희들 오늘 진짜 착한 어른 만난 거야. 여기 어머님 아니었으면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너희들 이름에 빨간 줄 그어졌을 거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평생 감사한 마음 잊지 말고 살아. 너희보다 약한 애들 괴롭히지 말고 힘이 있으면 약한 사람 도와주면서 살란 말이야. 너희 내가 얼굴 딱 기억해뒀어? 또 남 괴롭히다가 걸리기만 해? 성찬이는 그날 죄인처럼 집으로 끌려왔습니다. 집에 들어오자 성찬이 어머니는 성찬이와 성찬이 형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보며 흐느끼셨죠. 에휴, 잘생긴 얼굴들이 이게 뭐니? 이놈아, 너 언제 정신 차릴래? 네 형까지 이렇게 다치게 만드니까 속이 시원해? 엄마가 혀 깨물고 그냥 꽉 죽어버려야 정신 차릴 거야? 죄송해요, 엄마. 형 괜찮아? 괜히 나 때문에 형까지 다치게 해서 정말 미안해. 난 괜찮아. 너 많이 안 다쳤으면 됐지. 어머니는 안아드려. 너 때문에 정말 많이 놀라셨어. 그리고 너 앞으로 어머니 눈에 또 눈물 내면 그때 내가 너부터 가만 안 둘 거야. 알았어? 험악한 말과 다르게 성찬이 형은 한숨을 푹 쉬더니 동생을 꼭 안아주곤 어머니께 휴지를 건네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이 참 순하고 차분하다 싶었죠. 차마 어머님 앞에선 큰 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저는 다음 가회 시간에 성찬이의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어휴, 철 좀 들어라, 철 좀. 네가 초딩이냐? 사고 싶은 거 안 사준다고 가출을 하게? 내가 나중에 너 같은 아들 낳을까봐 벌써부터 겁난다. 야, 조성찬. 너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 안 그럼 나중에 진짜 후회해. 난 아직도 나 중학생 때 돌아가신 우리 엄마한테 반찬 투정했던 기억 때문에 후회하고 있단 말이야. 정 투정 부릴 거면 집 안에서만 해. 너 그때 나 힘 완전 센 거 봤지? 또 어머니 속상하게 하면 그때 나의 목젖을 확 쳐버릴 거야. 네 형은 완전 효자 같던데 넌 어디서 주워왔냐? 죄송해요, 쌤. 저 아버지한테도 실컷 두들겨 맞고 진짜 이번엔 반성했어요. 엄마가 다들 잠든 새벽에 혼자 거실에서 저 때문에 우시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진짜 철없는 불효자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쌤, 저희 형 진짜 제 친형 아니에요. 저랑 여동생은 부모님 자식이 맞는데요. 형은 아버진 같은데 엄만 달라요. 아버지 형 낳자마자 형네 엄마랑 사별하시고 나중에 저희 엄마랑 재혼하신 거거든요. 근데 쌤도 보시다시피 저희 형 진짜 완전 효자예요. 게다가 싸움도 못하는 사람이 저 지키겠다고 무작정 그 등치 큰 형들한테 달려드는 거 보고 완전 감동했다니까요. 저 앞으로 형 말 진짜 잘 들으려고요. 쌤 말씀도요. 그때 엄마랑 형이랑 같이 저 구해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쌤, 그때 완전 슈퍼맨 같았어요. 물론 기억이 있을 때부터 친가족처럼 자랐겠지만 그래도 그런 가정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구보다 좋은 형, 좋은 아들로 자란 성찬이의 형이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친자식도 아닌 성찬이의 형을 사랑으로 키우신 어머님 또한 존경스럽다고 생각했죠. 그날 이후 성찬이는 마음을 잡았는지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저는 성찬이 형인 석훈이와도 누나 동생하며 말을 트고 지내게 되었고 원래도 잘해주셨던 성찬이 어머니는 종종 저녁 식사에 절 초대하고 가끔 선물도 해주시는 등 저를 백년 손님 대하듯 귀하게 대해주셨죠. 심지어 날이 갈수록 성찬이 성적이 오른다며 과외비도 올려주고 성찬이 여동생의 가회까지 제게 맡겨주시더라고요. 덕분에 전 편의점 알바를 그만둘 수 있게 되었어요. 게다가 성찬이를 가회한 지 1년이 조금 덜 되었을 때 성찬이 어머니는 저를 크게 도와주시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얼굴빛이 왜 그렇게 안 좋으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저희 아버지가 며칠 전에 지병으로 쓰러져서 입원하셨어요. 당장 수술받고 오랫동안 입원하셔야 된다는데 집에 돈이 부족해서
다음 학기는 휴학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집에 빚도 많은 와중에 언니한테만 부담을 지울 수는 없으니까요. 이래저래 걱정이 많았는데 그게 얼굴에 드러났나 봐요. 성찬이랑 규리 과외엔 지장 없게 할 테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머니. 그런데 그날 과외가 끝나고 난 뒤 어머니께서 저를 따로 부르시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웬 봉투를 쥐어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동안 우리 애들 공부 너무 잘 봐주신 게 감사해서 제가 미리 보너스 좀 챙겨드리고 싶어요. 원래는 오신 지 딱 1년 됐을 때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이 적기 같네요. 혹시 가불도 필요하시면 되니까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말씀해 주세요. 아셨죠? 어머님, 딱 봐도 너무 많아 보이는데 보너스라고 하기엔 과해요. 저 괜찮아요. 그냥 받아주세요. 앞으로 우리 애들 더 잘 봐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거 좀 전에 남편이랑 통화할 때 남편이 먼저 그 정도는 챙겨드리라고 부탁한 거예요. 여러모로 선생님께 늘 고마웠다면서요. 그러니까 휴학하지 마시고 아버님 잘 챙겨드리세요. 아셨죠? 그 돈은 한 학기 등록금을 웃도는 금액이었습니다. 돈과 아버지 걱정에 머리가 터질 것 같던 제게 성찬이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은 큰 위로로 다가왔죠. 어른스러운 척해도 저도 그땐 갓 23살이 된 어린애였던지라 결국 어머님 앞에서 눈물이 터져버리고 말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아유, 마음고생이 심하셨나 보다. 울지 마세요. 내 자식 같아서 나까지 눈물이 나네. 성찬이 어머니는 저를 안고 달래주셨어요. 저는 그날 아주 오랜만에 돌아가신 엄마의 품과 같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죠. 저는 성찬이 부모님의 배려 덕에 휴학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병원비를 댈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진 무사히 수술과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아버진 성찬이 부모님께 무척이나 고마워하시더군요. 그래서 아버진 없는 살림에도 제가 과외를 그만두는 날까지 명절이나 분기 때마다 선물을 보내곤 하셨죠. 성찬이는 장하게도 서울에 있는 대학은 아니지만 지방 국립대 의상 관련 학과에 합격했어요. 그 공부 못하는 까불이가 번듯한 대학생이 됐다니 자랑스러움이 밀려오더라고요. 성찬이가 대학에 간 해에 저는 꽤나 이름난 회사에 취업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찬이 동생인 규리의 입시만큼은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 1년간 저는 고3이던 규리의 과외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도 했죠. 결국 규리 또한 서울의 한 대학에 입학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제가 과외를 그만두던 날 성찬이의 가족은 눈물까지 흘리며 이별을 아쉬워했어요. 누나, 꼭 또 봬요. 저 악수 한번 해주세요. 성찬이 형인 석훈이는 유독 아쉬워하며 제게 악수까지 청하더군요. 그리고 3년 뒤 우리는 놀랍게도 연인이 되었습니다. 동생에게 제 연락처를 물어봤다던 석훈이는 제가 자기 동생을 괴롭힌 고등학생들의 목덜미를 잡았던 순간 사랑에 빠졌다는 나 부끄러운 말을 얼굴이 시뻘개진 채 내뱉더군요. 하지만 아빠에게 집을 사드리겠다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악자까지 돈만 모으고 살던 전 연애할 여유가 되지 않는다며 고백을 거절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훈인 뚝심 있게 절 기다려주었고 소나무 같은 마음에 감동해 저는 석훈이를 받아주게 되었어요. 종종 연락하고 지내던 성찬이와 규리는 입을 다물지도 못할 정도로 놀란 뒤 엄청난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사귄 지 1년 뒤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오랜만에 저녁 식사 자리에 절 초대해 주시며 상견례는 언제 할까라는 기대 어린 농담까지 던져주셨죠. 석훈이는 저희 아빠 언니까지 종종 찾아오며 제게 지극정성이었는데 양가 어른들의 바람과 달리 우린 오랫동안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모르셨지만 언니와 돈을 모아 꼭 아빠께 집을 사드리고 싶다는 제 바람을 석훈이가 존중해 주었거든요. 또한 가진 돈 한 푼 없이 맨몸으로 시집가고 싶지도 않다는 제 말에 석훈이는 멋지다 김강희 하며 응원까지 해주었답니다. 얼른 돈 모아서 시집도 가고 너희나 잘 살 것이지 왜 이 늙은 애비한테 이런 큰 돈을 썼니? 고맙다. 정말 고마워. 저와 언니는 악자같이 돈을 모아
제 나이 34살 때 작은 빌라 하나를 아버지 앞으로 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은 월급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투자한 주식이 중박 정도를 치며 조금은 이른 나이에 큰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거죠. 이후 언니와 전 다시 돈을 모아 차례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언니 또한 형부와 4년간 연애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전 나이 36살에 양가의 축복을 받으며 항상 제 곁을 지켜준 석훈이 지금의 남편과 100년 가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때 아빠는 드디어 뵙게 된 시부모님의 손을 잡으며 돈이 없어 딸들에게 패만 끼치던 자신과 휴학할 뻔한 절 도와줘서 참 감사했다며 눈물을 흘리셨죠. 그렇게 전 빠르진 않아도 차근차근 하나씩 행복을 쟁취해 나갔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굉장히 행복했어요. 자상한 데다 워낙에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니 주위에선 다들 부럽다고 혀를 내둘렀죠. 그런데 늘 웃는 상이던 남편의 얼굴에 결혼한 지 5개월쯤 됐을 때부터 자꾸만 그늘이 지더군요. 당신 요새 계속 안색이 어둡네? 혹시 은행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그냥 요새 우리 지점 간부가 몇 명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도 달라지더라고. 거기에 적응하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좀 받았나 봐. 남편은 제2금융권인 지역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직원 만족도도 높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었는데 제 앞에선 괜찮다고 해도 자꾸만 얼굴에 그늘이 지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등산복을 사왔다고? 당신 등산에 취미 있었어? 그건 아닌데 지점장님이 주말에 직원들 단합 겸 다 같이 등산을 가자시네. 앞으로도 종종 가게 될 것 같아. 그래? 그건 그렇고 당신 요새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 저번엔 출근까지 꼭두 새벽에 하질 않나. 은행원이 할 일이 그렇게 많아? 혹시 조석훈 씨 바람 나셨어요? 아이, 듣기만 해도 부정 타는 느낌이다. 바람이라니. 나한텐 당신밖에 없는 거 잘 알면서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해. 요새 정말 일이 많아서 그래. 물론 남편을 믿고 있었지만 농담으로 저런 소리를 할 정도로 남편의 생활은 전과 너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시댁에 갔을 때 시부모님조차 왜 이렇게 애가 지쳐 보이냐며 걱정을 하실 정도였죠. 은행 일이 많이 바쁘다나 봐요. 안 그래도 요새 너무 허약해진 것 같아서 보약도 해먹이고 있어요. 바쁘니까 정신까지 두고 다니는 건지 그 단정하던 사람이 넘어졌다며 양복 바지를 더럽혀 오질 않나. 저번에 새 셔츠를 찢어먹고 오질 않나. 옆에서 보고 있으며 불안불안하다니까요. 악몽까지 자꾸 꾸면서 힘들어하길래 진짜 무슨 일 없는 거냐고 캐물었는데 그냥 피곤하니까 자꾸 가위에 눌리는 것 같다면서 괜찮다고만 하더라고요. 정말 걱정이에요. 심지어 자꾸 마르기까지 하는 남편을 보니 여간 걱정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1주년이 됐던 날 일부러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한 저는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남편의 은행에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겸사겸사 정말 은행에서 아무 일도 없는 건가 확인해보고 싶기도 했고 힘들어하는 남편을 깜짝 기쁘게 해주고 싶어 장미꽃도 한 송이 사들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도착한 그곳에서 너무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왜 그렇게 힘겨워했는지 저는 그제야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은행에 사람이 많아 보여 저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남편의 퇴근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손님이 빠져나가고 은행 업무 마감 시간이 지나 은행에 남은 사람은 직원들과 저, 그리고 청원 경찰분들 뿐이었죠. 너무 구석진 곳에 있어서 그런가 아무도 저를 못 본 것 같더라고요. 잠깐 보이는 남편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앉아 있었는데 누군가가 남편을 거칠고 큰 목소리로 부르더군요. 조대리, 이리 좀 와봐. 네, 부지점장님. 그 사람은 바로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가고부터 다리를 턱 꼬고 앉아 다른 중년의 남자들과 수다를 떨고 있던 남자였어요. 남편은 그 사람을 부지점장이라고 부르며 마치 무슨 총알처럼 빠르게 튀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부터 저는 너무 놀라고 경악한 나머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말았어요. 야, 허리 숙여. 아예 무릎을 꿇고 앉던가. 해리 주제에 어디 간부들 아래로 깔아봐. 무릎 꿇라고. 야, 너 솔직히 말해봐.
아까 내가 타다 달라던 믹스커피 일부러 한강물처럼 만든 거지? 나 너무 맛없어서 입맛 다 배렸어. 이따 저녁에 소고기 먹으러 갈 건데 비싼 돈 들여서 먹는 소고기 맛도 제대로 못 느끼면 네가 책임질 거야? 어? 아무튼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죄송하다면 다야? 넌 길 가다 사람 때려놓고도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면 다 용서받겠다? 그리고 너 지점장님 태블릿 액정에 금 간 거 빨리 물어내. 등산할 때 짐 좀 들라고 불러놨더니만 그새 그걸 떨어뜨려서 비싼 태블릿을 망가뜨려? 그것 때문에 우리 지점장님 상심이 아주 크시다고. 그건 분명히 그전부터 상태가 그랬던 거 아닌가요? 제가 분명히 본 것 같은데. 뭐야? 듣자 하니까 조대리. 설마 지점장인 내가 자네한테 덤터기라도 씌운다는 거야 뭐야? 이 사람 이거 안 되겠구만. 잠만 말고 수리비 청구할 테니까 당장 입금해. 자네 부친이 자네 와이프를 엄청 예뻐해서 서울에 집까지 사줬다며? 부모 재력이 있고 그 나이에 자가까지 있는 사람이 치사하게 책임 회피하진 않겠지? 아버진 그냥 도와주신 겁니다. 저희가 모은 돈도 보탰고 대출도 조금 껴있어요. 신혼부부가 넉넉해봤자 얼마나 넉넉하겠습니까? 너그럽게 한 번만 봐주세요, 지점장님. 다음부턴 짐도 똑바로 들고 지점장님 사모님 퇴근길 운전기사 노릇도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한 번 봐줄까? 그럼 자, 여기 내 구두 좀 닦아봐. 아주 광나게. 구두 닦은 게 마음에 들면 한번 생각해 볼게. 수건 같은 거 가져올 필요 없이 자네 셔츠 팔등으로 아주 깨끗하게. 알았어? 저번에 보니까 구두를 아주 잘 닦더만. 지점장님 구두 다 닦으면 내 것도 부탁하네. 조대리, 그럼 내 것도. 내 구두만 빼놓으면 섭한 거 알지? 지점장이라는 배불뚝이 남자는 거의 무릎 꿇다시피 앉아있던 남편의 허벅지에 구두를 신은 자기 발을 턱하고 올려놓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그저 일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잠시의 모습만 지켜봤는데도 저는 남편의 옷이 왜 자꾸 더러워졌었는지, 왜 자꾸 주말 등산에 불려갔는지, 왜 자꾸만 입맛이 떨어지고 악몽에 시달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 있었으면서도 제가 걱정할까봐 그동안 거짓말까지 해야 했을 남편을 생각하니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가만히 그들의 구두를 팔등으로 닦는 남편의 모습을 보자 제 이성이 끊어지더군요.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당신들 지금 내 남편한테 뭐 하는 거야? 내 남편 건들지 마. 여보.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은 잠시 놀라다 이내 아랫입술을 이로 꽉 깨물고 울상을 짓더군요. 그리고 나머지 간부라는 세 인간은 마치 벌레 보듯한 표정으로 여전히 다리를 꼬고 앉아 저를 올려다보았죠. 저는 제 남편에게 갑질을 한 그놈들에게 사나운 말을 휘갈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뭐야? 뭐긴 뭐예요? 기머거리세요? 방금 내가 남편이라고 한 말 들었잖아요. 나 조석훈 대리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들 지금 내 남편한테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봐요. 당장 내 남편 허벅지에서 더러운 발 안 치워요? 여보 그만해. 우선 나가자. 내가 다 설명할게. 됐어. 무슨 설명이든 나중에 들을게. 그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해도 직장에서 아래 직원한테 이따위 짓 해대는 건 말도 안 되는 짓이야. 당신들 그동안 내 남편 불러다가 그냥 올라가도 힘든 등산시키면서 짐 떠맡기고 개인적인 일로 마구 부려먹었어요? 게다가 무슨 조선시대 노예 부리듯이 내 남편 이렇게 함부로 대했냐고요. 이렇게 직장 사람들이 뻔히 보는 앞에서 감히 내 남편한테 모멸감을 줘요? 당신들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당신이 누군데? 뭐 우리보다 높은 은행 간부 딸이라도 돼? 이봐 조대리, 이제 아내까지 직장에 끌어들이냐? 한심하긴. 이봐요, 당신이 누구든 간에 여기가 어디라고 이 시간까지 남아있습니까? 은행 업무 시간 끝나면 아내 민간인은 못 들어오는 거 몰라요? 청원이 덜 떨어진 자식은 이런 사람 안 쫓아내고 뭐하고 있던 거야? 얼른 나가요. 이대로는 못 나가겠는데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지갑에 있던 명함을 손가락으로 들어 그들 면전에 내밀었어요. 자라 목 빼듯 자연스럽게 제 명함을 향해 고개를 들이민 그들의 얼굴은 삽시간에 돌덩이처럼 굳어버리더군요. 신문사? 여기 엄청 큰 신문사잖아. 조대리, 자네 와이프가 신문사 기자였나? 아니 그걸 왜 우리한테 말을 안 했어? 당황한 부지점장의 말에 조금 흠칫한 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저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신문사 다녀요. 신문사 이름을 들이밀면 딱 봐도 캥기는 게 많아 보이니 주춤하겠거니 싶어 그들에게 제 명함을 들이민 거죠. 근데 저 기자는 아니고 홍보와 광고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하던 사무직 직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생각보다 더 뒤가구린지 신문사 이름만 보고 당연스레 저를 기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저는 기자가 아닌 걸 들킬까봐 얼른 명함을 다시 집어넣고 위풍당당하게 소리쳤어요. 네, 저 기자예요. 왜, 무섭습니까? 당신들이 여태 한 짓이 은행 이미지에 치명타가 될 정도로 나쁜 짓인 건 알고는 있었나 보죠? 나 저기 구석에서 당신들이 내 남편한테 한 행동들 전부 동영상으로 찍어놨어요. 이거 내가 대서특필 한번 해볼까요? 네? 아이고 기자님, 왜 이렇게 흥분하셨을까? 저기 조대리, 얼른 일어나게. 사람 참 가끔 이렇게 상사에 대한 충성심이 지나치다니까. 아니 왜 무릎까지 꿇고 앉았어? 자자, 여기 내 자리에 앉게. 그제야 지점장은 얼른 발을 남편의 다리 위에서 치우고 일어나 남편을 손수 일으키며 자기 의자에 앉히더군요. 제가 기자가 아닌 걸 아는 남편은 조금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엉거주춤하게 자리에 앉았죠. 저는 그런 남편의 손목을 잡고 다시 일으키며 간부랍시고 뻐겼던 새 인간에게 으름장을 놨습니다. 일어나. 저딴 인간이 앉았던 자리에 앉지도 마. 부정타니까. 당신들 내가 노동청에부터 고발할 거야. 요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슈가 얼마나 큰지 알죠? 기자님, 제발 진정하세요. 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우린 그냥 조대리가 워낙 편하게 느껴져서 친동생 같다 보니까 행동이 좀 과해졌던 거예요. 조대리, 우리가 정말 미안하네. 요즘 시기에 이런 기사가 났다간 우리 정말 모가지야. 자네들 뭐해? 얼른 싹싹 빌지 않고. 말로만 사과하지 말고 제 남편 무릎 꿇렸던 것처럼 당신들도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못하겠으면 나 이대로 당장 신문사로 달려갑니다. 어디 정말 그래 볼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여기 무릎 꿇었어요. 조대리, 내가 어떻게 하면 자네 아내 마음이 풀리겠나? 내가 자네 구두라도 닦아줌세. 이럼 되겠나? 벌벌 떨며 무릎을 꿇은 간부들은 남편의 구두를 손이며 팔등으로 닦아대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따끔한 말을 남기곤 남편을 끌고 나와버렸어요. 당신 같은 인간들은 꼭 자기보다 위거나 권력이 있어야 사람 흉내를 내지? 똑똑히 들어요. 앞으로 내 남편 한 번만 더 건드렸다간 당신들 그 못생긴 쌍파는 전 국민에게 싹 다 퍼져버릴 거예요. 내가 친절하게 동영상까지 첨부해서 인터넷 기사로까지 올려버릴 거니까. 내 남편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누구에게도 그딴 되도 않는 갑질 하지 말아요. 알았어요? 또 그랬다는 소리 내 귀에 들렸다간 당신들 아주 얄짤 없을 줄 알아. 내가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어서 이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서 복창하세요. 2번 다시 꼴 같지 않게 아래 직원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3번. 그놈들의 복창 소리가 들리는 동안 다른 직원들은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먼 산만 보고 있더라고요. 제 남편이 괴롭힘 당할 동안엔 남일 보듯 하던 직원들에게까지 화가 났지만 당사자인 남편도 아무 말 못하고 있었는데 상사 눈치를 봐야 하는 다른 직원들은 오죽하겠나 싶어 꾹 참았죠. 저는 남편을 차에 태워 분노의 운전 끝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제 손에 들려 있었던 장미꽃 한 송인 진즉에 은행에서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구겨진 후였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절 따라 집에 들어온 남편을 보며 그제야 저는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바보야?
새로 발령왔다던 인간들이 그놈들이지? 그럼 그때부터 당신 이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거야?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그리고 그걸 왜 참고만 있어? 직장이고 뭐고 그런 놈들한테 확 본때를 보여줬어야지. 미안해 여보. 하필 오늘같이 좋은 날에 그런 꼴을 보여서. 사실 그렇게 괴롭힘 당한 진 반년 정도 됐어. 그놈들 진짜 몹쓸 인간들이야. 새로 오자마자 직원들한테 갑질은 기본에 조그만 마음에 안 들면 인격 모독하고 담배 심부름까지 시키는 인간들이었어. 그래도 직장 상사고 당장 은행을 그만둘 것도 아니니까 다들 참았는데 그 인간들이 젊은 여직원들한테 못된 손장난까지 쳐댄 거야. 그때 더는 못 참겠어서 내가 엄청나게 따졌어. 뭐든지 정도가 있지. 어떻게 직원들한테 수치심과 모멸감까지 이렇게 줄 수 있냐면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안 무섭다고. 자기들은 위에 빽이 있어서 징계 좀 받고 다른 데로 발령 가면 그만이래. 근데 괜한 신고를 해서 내부에 소동을 일으킨 직원을 위에선 과연 좋아할까? 가진 핑계를 대서라도 불이익을 주거나 잘라버리지 않을까? 이러면서 날 겁박하는데 안 무섭다고 했어. 근데 그날 오후에 그놈들한테 피해당했던 여직원들이 나한테 와서 부탁하더라. 한 명은 자기 집이 정말 어렵다고, 이만한 직장 들어오기 얼마나 힘든데 절대 잘릴 수 없다면서 고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더라고. 또 한 명도 부탁하는 내용은 마찬가지였지. 마음이 약했던 남편은 직원들의 부탁을 외면하지 못하고 결국 신고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은 대놓고 남편을 집중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해요. 무거운 짐을 옮길 일이 있으면 아무도 못 돕게 하고 남편에게만 시켜 결국 힘이 빠진 남편은 철제 책상을 들어올리다 새 셔츠까지 찢어먹은 거라고 했죠. 등산하면서 그 세 인간의 짐을 전부 드는 건 기본에 초등학생 자녀 간식 심부름, 지방에서 올라온 자기들 장인 장모 픽업, 자기 아내 운전기사 노릇시키기, 누명을 씌워서 돈 뜯고 업무적으로 불이익 주기 등등. 그놈들은 학창시절 약한 친구를 괴롭히듯 남편을 괴롭히는 일을 즐겼던 겁니다. 고발을 못해도 그딴 직장 때려치울 순 있었잖아. 그걸 왜 버티고만 있었어. 억울하게 잘리는 한이 있어도 내 발로 그만두고 싶지는 않았어. 그럼 몹쓸 인간들 때문에 스스로 그만두면 내가 지는 것 같잖아. 그렇다고 반항하자니 그 직원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걱정되기도 해서 언젠간 기회가 오겠지 하면서 숨죽이고 지내고 있었어. 근데 그걸 당신이 봐버릴 줄은 미처 몰랐어. 정말 미안해. 어이구, 이 바보야. 착해 빠진 것도 정도껏 해야지. 내가 진짜 못 살아 정말. 그 인간들 앞으로 나 때문에라도 절대 그딴 짓 못할 테니까 앞으로 당신 그 인간들한테 절대 당해주지 마. 그 인간들 또 그러면 나 그땐 진짜 우리 신문사 기자들 데리고 거기 쳐들어갈 거야. 알았어, 미안해. 근데 여보, 어떻게 기자라고 당당히 거짓말할 생각을 했어?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게다가 그 짧은 사이에 동영상은 언제 찍은 거야? 그놈들이 제발저려서 착각한 걸 일부러 바로잡지 않았을 뿐이야. 그런 놈들은 그런 치사한 방법이라도 써야 뜨거워하는 법이니까. 그리고 심장이 벌벌 떨려 죽겠는데 그런 거 찍을 정신이 내가 어디 있었겠어. 내가 진짜 기자도 아닌데 뭐. 다 뻥이야. 이미 겁에 질려서 그놈들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대차게 뻥 좀 쳐봤어. 인생은 기세라니까. 당신 오늘 톡톡히 봤지? 당신 안에 세상에서 제일 듬직한 사람인 거.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혼자 끙끙 소갈이 하지 말고 꼭 나한테 털어놔야 돼. 약속해. 남편은 제 허풍에 감탄했다며 박수까지 치더라고요. 그 뒤 그놈들은 제가 정말 기사를 낼까봐 두려워 차마 남편에게 말도 잘 걸지 못하고 설설 기었다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에게 부탁을 했던 여직원들은 남편을 불러내 펑펑 울며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들 때문에 고통받는 동안 모른 척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말이죠. 잘리는 것도 무섭고 혹시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그 일이 알려지기라도 할까봐 두려웠다며 우는데 착한 남편은 원망 한 번 없이 다 이해한다는 속타는 말을 내뱉었다고 하더라고요.
여직원들은 더는 참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로 남편을 도와 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제일 간부들을 두려워하던 여직원들이 나서자 은행의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뜻을 보탰다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나름대로 그들이 괴롭혔던 증거를 전부 남겨놨었다고 해요. 정말로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많은 직원들의 합심 끝에 간부들은 노동청에 신고를 당했고 그들은 순순히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 셋은 모두 다른 지점으로 발령나 뿔뿔이 흩어졌고 워낙 저지른 일이 많아 많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해요. 혹시 그들이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남편과 다른 직원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마 그들이 윗선에도 제 이야기를 했을 거라며 기사도 공론화되는 일이 무서워서라도 위에서 일을 크게 만들지 않으려 했을 거라고 말해주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에게서 당시의 일을 들은 시부모님은 남편이 당한 일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우리 며느리 대단하다며 손뼉을 쳐주시더군요. 그리고 그 옆에서 시동생과 시누이는 엄지까지 내밀며 역시 대단한 우리 선생님이라고 추켜 세워주었죠. 형수님, 전 진짜 쌤이 제 돈 뺐던 그 형들 목덜미를 콱 쥐어 잡았을 때부터 알았다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센 여자가 바로 형수님이라는 걸요. 새언니, 진짜 너무너무 멋있어요. 새언니는 제 롤모델이에요. 칠푼이 같은 작은 오빠 대학 보내고 이렇게 번듯한 자기 의류 쇼핑몰까지 가지고 있는 멀쩡한 대표 만들어 놓은 것도, 저 좋은 대학 보내서 공기업 직원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것도 전부 다 새언니잖아요. 예전엔 작은 오빠를 구해주시더니 이젠 큰 오빠까지 진짜 대단하세요. 새언니는 진짜로 기자 같은 의협심 강한 일을 했어야 했던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가씨. 저 생각보다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남 일에 별로 관심도 없고요. 아마 예전에 도련님을 도왔던 건 언젠가 이렇게 가족이 되기 위해 운명이 이끈 일 아니었나 싶어요. 제 인생은 이 집에서 도련님 가회를 시작한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던 거예요. 그럼 따지고 보면 제가 형수님 은인이네요. 이거 영광인데요? 네, 영광으로 여기십시오, 도련님. 저희 시댁 분위기 늘 화기애애하죠. 그렇게 햇수로 2년 정도 지난 지금 남편은 여전히 은행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휴직을 한 상태예요. 그렇게 기다리던 아기가 드디어 찾아와 벌써 임신 7개월 차거든요. 저와 남편은 부디 아기가 저와 남편을 딱 반반씩 닮아 적당히 착하고 적당히 씩씩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모쪼록 건강하게 태어나 달라고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아, 남편을 괴롭혔던 그 간부들 있죠? 남편에게 듣기로 최근 그들은 발령을 가고 과태료를 물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엄청난 비리를 저질러 결국 구속이 됐고, 나머지 2명은 사내 정치 싸움에 휘말렸다가 본전도 못 찾고 물갈이가 됐다고 하니 세상에 권선징악이란 법칙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톡톡히 입증된 셈이죠. 저희 아빠는 올해로 66세로 여전히 정정함을 잃지 않고 공사 현장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가끔 지방에서 올라오는 언니와 조카들을 보면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분이었나 싶을 정도로 조카들이 예뻐서 어쩔 줄을 모르세요. 요즘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서 제 몸 상태를 물으시며 곧 만나게 될 새손주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시동생은 올 봄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노트북 안 사준다고 엄마 속을 턱턱 썩이던 고등학생이 어느덧 커서 한 집안의 가장이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괜히 뭉클하더군요. 부디 시동생도, 그리고 언젠가 결혼할 시누이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저와 제 남편만큼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두 사람 다 오랜 인연을 맺어온 제 남편만큼 소중한 제 가족이니까요. 여러분, 저는 시댁 식구들이 추켜 세워주던 것처럼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 시동생을 구하기 위해 앞뒤 안 가리고 뛰어들었던 남편과 시어머니처럼
저는 그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냈던 평범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정의감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하지만 같은 사람으로서 사람을 무시하고 괴롭힐 수 있는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제 사연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랍니다. 아무리 엄벌한다고 해도 아직까지 많은 곳에선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기에 제 사연이 누군가의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 장치가 되었으면 했거든요. 물론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선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시겠지만 저는 혹시 제 사연을 듣고 있을 악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괴롭히고자 하는 나쁜 마음이 든다면 당신의 가족이 누군가에게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다고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당신이 못된 마음을 품은 그 사람 또한 누군가에겐 심장과 맞바꿀 수도 있는 소중한 가족임을 잊는다면 언젠간 하늘이 내리는 엄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불합리를 알리기 위해 늘 발로 뛰는 기자님들에게 잠시 기자를 사칭한 일에 대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제가 기자는 아니어도 늘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기자님들을 지켜보며 존경하고 있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네요. 정의가 살아 숨쉴 때까지 현장에서 고생하는 기자님들을 항상 응원한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